용화만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 경쟁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짓겠다,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재원은 무엇인지 여야 모두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필요한 공약인지 아니면 공수표에 불과한 것인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총선 관련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2대 총선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일단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그 60대 이상 고령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들이 여야 모두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로당 점심 제공, 간병비 지원 이런 공약들인데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어른들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평론가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있고 60대 이상 유권자의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쭉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유권자로서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계층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노년층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강세 연령대다라고들 많이 인식이 됐는데, 네. 사실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을 계속해서 50대 넘어서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늘었고, 그래서 60대 쪽에도 민주당 지지층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지지층으로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연령대에 대해서도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에 특히 또 거대 양당에서 이 노인과 관련된 공약들을 더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앞으로 사실 60대 이상 유권자들 이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또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권자들이 또 되겠습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토끼를 지키는 차원.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산토끼를 가져오는 차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 세대가 특정한 정치 성향만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세대 간의 어떤 성향이, 정치 성향이. 네. 특히나 지난 선거들을 들여다봤을 때 보수세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50대가 상당히 진보적인 어떤 그런 투표를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평론가 말씀처럼 지금은 그 50대가 60대로 또 접어들었거든요. 그렇죠. 60대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0대가 정말 어떻게 표심을 할 건가를 사회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결과를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을 제론트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노인의 중점을 맞춘 그런 정치가 되고 정책이 된다. 이게 제론트 크로스인데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성향이 어떻게 사실 발현되는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가, 그러면 다른 세대가 소외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총선 판세,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유권자들의 구조를 보면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 세대를 추월한 첫 번째 총선 선거가 된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성향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60대 이상의 표심이 이번 선거 판세를 좌우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전 연령대의 표심들이 다 선거 판세를 좌우를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60대도 이제 워낙에 지금은 이제 60대 이상이라는 그 범주도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60대하고 70대 이상을 분리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이게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만 65세가 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보시는가? 법적으로는 그분들 만 65세부터 딱 노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한테 막상 그 나이대가 된 분들한테 질문을 해봐서 대답의 평균값을 구했더니 한 72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세간에서 노인이 어느 정도가 노인인가라고 했을 때 인식하는 그 수준일 것이다.
그 사실 60대도 이제 노인으로 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60대 이상으로 또 통으로 묶는 것 이것도 좀 주의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들을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어떤 그 연령층으로 본다. 이제는 그렇게 보기에는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70대 이상에 비해서 60대는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진보층 또 70대 이상보다 또 많은 편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 50대였고 그분들 생년이라든지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미뤄 짐작했을 때 과거에는 연령 효과라고 해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라고 하는 2030 때는 진보 야당을 찍었던 사람도 나이가 40대가 넘어서면은 보수 쪽으로 기울고 여당 성향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90년대, 2000년대까지의 통설이었습니다만. 공식처럼 저희가 네. 예, 근데 받아. 제가 기억나기로 한 2010년대 중반쯤에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에서 좀 경보를 울리는 보고서를 냈는데 네. 그때 냈던 보고서 내용이 50대가 옛날 50대 같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50대가 젊었을 때 정치 성향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또 60대가 되셨어요.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60대를 보수 세대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비교적 젊은 2030 세대의 보수화를 되게 의미 있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태어났을 때의 시점이 그 시점에서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 어땠는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즉 우리가 60대를 돌아다 보면 60, 70형 세대는 사실 중진국도 아니고 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을 시기입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면 네. 그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생각들 그리고 코호트라고 해서 이 당시의 동시대에 같이 겪는 격변으로 연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그런 상흔 내지는 트라우마가 그대로 간직되면서 정치 성향을 굳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통 코호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50 세대를 보면 4050 세대가 굉장히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연령 효과를 이야기했던 세대는 뭐냐면 50부터는 사실 보수로 상당히 분석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4050이 왜 진보적이냐 하면 이들이 20대, 30대 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격변을 함께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대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2030은 굉장히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우리보다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격변을 이미 겪었던 그러니까 우리 같은 60대의 상황에서는 민주화를 위해서 이 젊은 세대를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 2030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에서 민주화라는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격변과 또는 트라우마나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그러니까 운동을 직접적으로 뛰어든 사람과 뛰어들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짐, 부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게 이제 60대, 50대라면 2030 세대는 그런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고 능력 있고 이런 주제만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민주화, 민주주의 이런 어떤 뭐 코드는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도리어 민주주의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 평론가 다시 질문 드리면 지금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어르신들 맞춤형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변화상을 보면 어르신들 특히 이제 60대 이상에게 꼭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적극 호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좀 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뭘 해드리겠다라는 공약을 여야에서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공약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덜 호응하는 세대가 60대 이상 노년층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선거운동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네. 해보면은 이제 실제로 공약에 대해서 뭐 좋은데 재원이 있겠느냐라든지 크게 이렇게 본인들한테 좋은 공약인데도 뚜렷하게 반응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인생 경험이 유권자들 중에서 많은 편이잖아요.
여야 정치인들이 공약을 안 지키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약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막 그 선거 때 가정에 공보물이 배달이 되는데 그 공보물을 줄을 치면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2030 세대입니다. 아. 예, 젊은 분들은 나는 정말 이제 지성적으로 공약을 따져가지고 선택을 해보겠다. 또 최근에 2030 세대는 무당파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여지가 더 있는데, 근데 노년 세대 쪽에서는 공약을 헛공약을 남발하는 걸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썩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점도 저는 정치권에서 유념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공약 여야 공이 낸 게 경로당 점심밥을 제공하겠다 이 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이 있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하고 안 가시는 분들이 뭐 확연하게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경향적으로 봤을 때 형편이 더 나쁘신 분들이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 분들,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점심밥을 경로당에서 제공한다는 공약에 대해서 빈곤층 에 해당하는 노년이라든지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공약이 과연 흡족할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노년 유권자를 아까 제가 이제 60대하고도 60대 그 70대 이상하고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연령 구분뿐만 아니라 계급 계층적인 차원에서도 노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정치권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차재영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60대 이상 맞춤형 공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예. 그게 과연 6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차 교수님 견해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뭐 60대 세대를 겨냥 60, 70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하면 아무래도 그 층에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일종의 뭐랄까요 표심을 결정하는데 나름대로의 도움,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지금 그 60, 70 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이 지금 공약을 하는 만큼의 정치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60, 70 세대들 중에 이 지금 그 이 586 세대들 이 소위 말하는 80년대 학번들이 이제 60대로 이제 진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그 지금 586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호트 세대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니까 60, 70 세대의 그러니까 노년층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뭐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뭐랄까 견해나 이념적 성향이 꼭 보수적이지만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경향성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여야의 공약을 보고 꼼꼼하게 따져서 투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각 당이 어느 때보다도 이 지금 노인층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을 상당히 신중하게 아마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공약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당불 공약으로 나오는 게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공약입니다. 지금 여야가 약속이라도 하듯이 경쟁적으로 전국을 지금 철도 지하화를 만들 셈인가 봐요. 소요 예산이 지금 8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80조 원 이상이 어느 정도냐? 뭐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그 4대강 정비 사업 4번 반복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십수년 전부터 특정 구간부터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뭐 경부선의 특정 구간, 의왕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별로 지자체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예산입니다. 경부선 노선만 해도 처음에는 뭐 14조 원이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경부선이 뭐 20조가 넘어요. 그런데 경부선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80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갖고 지금 또 굉장히 공방이 벌어집니다. 네. 각 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개발비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하하면 그 공간을 그대로 민간한테 개발을 맡김으로써 그 개발비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도 다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상황이. 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게 뭐 물론 이게 특정 구간들은 저는 찬성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소음 문제라든지 뭐 배진 문제라든지 또 배선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복선을 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일반화해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군 쪽에서도 난색을 표명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지화한 건 전부 다 전기 열차거든요. 네. 그러면 타깃이 확실하게 발전소만 그 전기 발전소만 타깃으로 하면 이 보급 라인을 완전히 묶어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꼭 디젤이 군용으로 한 200대 정도를 늘 이렇게 그 수요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디젤은 지하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연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지하화한다면 다 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문제들을 전부 다 공론화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저 공약만 내면 된다라고 지금 여야가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공약 이야기를 늘 하면 한편으로는 좀 허무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인들의 그 점심 지원도 5일 해준다고 했다가 그 또 경쟁적으로 또 일주일 내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 보면 일단 공약은 일단 안 지켜도 되지 않나라는 서로의 어떤 암묵적인 모럴 해저드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그 부분이 있고 이게 너도 나도 같이 해버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쪽에서 공약을 열심히 했는데 다 열심히 안 지켰다. 그러면은 그나마 공약을 좀 덜 하면서도 조금씩 지켜왔던 정치 세력 쪽으로 힘이 쏠리겠죠. 근데 지금 거대 양당이 묶고 더블로 가는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안 지키는 것도 경쟁하고 공약을 세우는 것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권자들은 좀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흔히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포퓰리즘을 감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재원이거든요. 네. 공약 자체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 굉장히 의아한 것은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계속해서 연속으로 감세 기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안 네. 그래도 자연 세수도 경기 침체 때문에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감세 공약까지 던지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지출을 할 거냐 이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고 그럼 민주당 크게 다른가? 민주당은 부자 감세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서민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사실 서민 감세가 과연 서민한테 이득인가? 이 부분은 오히려 진보 정당에서 물어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진보 정당과 달리 민주당은 감세 정책의 일정 부분 또 굉장히 호응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민 감세를 하면 이건 서민 예산 증액과 똑같다라고 하는 조삼모사식의 논리. 사실 박정희 정부의 논리예요. 네.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 복지를 대체하는 의미에서 감세 정책들을 펴왔는데 네. 그거를 민주당이 또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재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철도 지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지하화도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민간 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이 수익성이 안 나면 유치가 안 될 것이고 네. 유치한다고 해도 또 자본을 넣었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라든지 권익을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공공성의 훼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따져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점심밥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미 했던 급식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네. 학교 무상급식 지금은 다 정착이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보면 국세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그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한 건데 네. 이 부분을 국가 사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뭐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재원의 한 60%는 국세로 된다든지 이렇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미리 했던 정책들부터 다시 살펴보시다. 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 가운데서요.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이 되겠죠. 무당층 비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0대도 24%,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뭐 공약의 문제도 있지만 또 정치의 문제도 있죠. 먼저 공약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간병비 지급 같은 경우는 사실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벌써 1년 6개월이 그 2년이 가까이 되도록 법제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소위 말해서 비용의 문제, 실현 가능성의 문제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묻지마식으로 던지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네. 아마 이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약 문제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썩
그렇게 호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여야가 보여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상당히 실망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약을 그러니까 청년층 맞춤의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먹히지 않는다. 사실 공교롭게도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17번째 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공약들을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뭐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과연 청년층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제 내놓은 정책 중에도 보면 지금 행정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거 지금 일종의 총선용 일종의 빌공짜 공약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층들이 공약의 하나는 상당히 무당층적인 그런 그 일종의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공약뿐만 아니라 정치의 문제죠. 사실은 지금 올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굵직한 정치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 그리고 또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뭐랄까 양진영으로 나눠서 극한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중간의 목소리, 뭐 이 완충할 수 있는 목소리가 없다. 이러한 거대 양당의 구조 속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다고 아마 청년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찍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물론 이번에 사실 제3지대에 대해서 새로운 하는 움직임이 태동하긴 했잖아요. 근데 제3지대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 제3지대에서 소위 말하는 빅텐트를 만드는데 실패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보여준 행태가 똑같이 과거의 그대 정당들이 보여줬던 정치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결국 찍을 표가 없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당들이 포진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한다고 해서 만든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었는데 네. 그것이 4년 전과 똑같이 준연동형으로 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표를 주고 싶은 정당들이 거대 정당의 일종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쉽게 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에 대한 뭐랄까요 불신, 무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도 무당층들이 증가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음 논의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이야기할 게 이제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소위 말해서 거대 양당 제도의 폐해를 뚫고 나온 제3지대가 등장을 했는데 예상만큼 뭐 예를 들어서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고 애매모호한 위치가 됐다는 평가가 요즘에 지배적이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양대 정당을 견제하겠다고 한 것은 양대 정당의 어떤 폭주라든지 또는 뭐 양대 정당이 서로 그러니까 카르텔처럼 서로 공생 관계라든지 이런 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달라야 되거든요. 네. 양대 정당은 지금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그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권을 잡을 때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직전까지는 무상급식이냐 유상급식이냐 이런 식의 어떤 복지 문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서로 대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 다음부터 복지 문제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데프리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양당의 정책이 다르지가 않다. 변별력이 없다. 변별력이 없다. 네. 다 복지고 다 어떤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점에서 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정당에 대한 수요는 뭐냐면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이런 뭐 모든 사람 다 포괄하는 지지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제3지대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기대를 걸었던 지지층이 예를 들어서 3040 세대라든지 또 뭐 20대라든지 이런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이 하는 어떤 목소리나 이들이 하는 어떤 행태를 보면 다르지가 않다. 특별히 어떤 특정 지지층을 소구하는 그런 내용의 정책이 있었느냐?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전철비를 갖고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무상급식처럼 큰 어떤 정책적 이슈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다르지도 않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양당의 폐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양당의 대표였어요.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이낙연 대표가 바로 네, 이쪽 민주당의 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대표였죠. 그러면 양당의 대표였던 사람들이 그 대표였을 시절에 소수의 목소리를 받아들였나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도리어 양당 체제를 강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정치 행동을 보였을 때.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제3당으로 와서 아이고 이제 양당의 폐해를 이야기한다. 그럴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개혁신당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미래가 제3지대로서의 특정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정책도 못 보여주고 그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지난 정치 역정도 그 지금 이야기와 사실 배치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빅텐트를 구성하지 못한 것도 지금 제3지대가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저는 인과관계를 반대로 보고 싶은데요. 반대로 본다?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빅텐트를 구성하지 못했다. 예. 원인과 가깝다고 결과를 봅니다. 반대로 보셨군요. 네, 왜냐하면 힘을 받을 만 했으면은 싫어도 눌러 앉아 있었을 겁니다. 뭐 선거라는 게 가설 정당 형태로 치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민주당도 일종의 가설 정당들이에요. 저는 공천장 발급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과연 정당다운 정당인가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연결이 잘 안 된 거는 이제 각자가 이제 쪼달리고 있고 그리고 뭉쳐도 쪼달리는 이런 현실들이 이미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이중근 평론가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 하필이면 이준석,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 두 거대 양당의 대표 출신들입니다. 거대 네. 양당 문제의 오히려 핵심 관계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이 시민들 입장에서 그닥 대안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일단 깔려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무당층이라든지 또 거대 양당 거부층이 하나로 또 뭉쳐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성향의 차이가 있고 세대 또 성별 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2030 남성에서는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지만 2030 여성에서는 굉장히 비호감이 강하고 이낙연 대표는 또 한편 거꾸로인 측면이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일종의 저는 반사이득이었다고는 보지만 2030 여성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호감도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쪽에서는 또 아니었었고 이런 한계들이 다 각자 이제 안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한계를 결국에는 돌파를 하려면 정책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잘 돌아보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노인 무임승차를 끝내겠다. 그리고 여자도 군대 가려면 경찰이나 소방을 하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공약들을 했는데 이 공약들의 공통점을 보면 주던 이익을 끊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는 공약들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대중이 감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잘 해주겠다고 해도 감흥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데서는 이제 감흥도 없고 이제 거대 비전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이낙연 대표나 새로운 미래 쪽은 그마저도 별로 없는 공약이 잘 생각나는 게 별로 없고 얼마 전에 판사 검사들이 국회의원으로 환승하는 빠르게 환승하는 이것을 좀 차단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걸 1호 공약으로 냈는데 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상당수가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1호 공약일 정도인가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어떤 국민들이 비전을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구도, 인물, 정책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 지금 그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지금 총선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대로 그러면 상황이 그대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등장한 조국신당이라든지 뭐 민주연합, 뭐 새로운 어떤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보이고 특히 이제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지지들 움직임을 보면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일단 뭐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비례에서는 상당히 약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지율 추세를 보면 사실은 지금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들에서 상당히 조국 신당 쪽으로 옮기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사실 이번에 그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난 여러 가지 사천 논란, 뭐 시스템이 무너졌다,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그런 비판들이 사실 지금 민주당 밖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네. 분들이 일종의 대안으로서 아마 지금 조국신당을 아마 지금 지지하는 성향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국신당이 사실은 지역구에 후보를 거의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교차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민주당 후보를 찍되
정당 투표에서는 사실은 조국 신당을 찍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제로섬이 아니라 마이너스 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지금 민주당과 어제 뭐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대표가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 뭐 두 사람이 악수한 장면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진이 오늘 다 나왔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아마 중도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주당하고는 좀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제로섬이 아니라 일종의 마이너스 섬이 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풀어야 될 또 하나의 정치적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또 다른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약 경쟁만큼이나 여야 대표의 신경전도 요즘에 치열하죠. 최근에 또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생방송 TV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죠. TV 토론을 거부한 이재명 대표의 속내, 지금 구도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건 아닙니다. 방송국이 제안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받아들였고 네.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거부한 것이 상당히 지금 이 마이너스입니다. 왜 마이너스냐면 회피하는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해석이 막 그 언론들이 붙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언론이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을 이렇게 붙이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어떤 논란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몇 가지 점에서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거죠. 이 연령 효과. 이미지 효과. 즉 함께 사진이 찍히거나 함께 그 텔레비전 토론을 할 때 상당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비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또는 뭐 말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머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정치판과 다른 유형의 그런 이미지가 점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선함 뭐 이런 것이 더 이미지로 지금 굳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미지 정치로 말씀을 드리면 닉슨과 케네디가 TV 토론을 한 것 아시죠? 네. 그때 사실상 닉슨이 훨씬 더 토론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당 말고 지지 정당이 없는 귀로만 들은 사람들인데 사람들. 귀로만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케네디보다 훨씬 잘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이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지지 여론조사에 나왔답니다. 네. 근데 방송을 본 사람들은 케네디가 더 잘했다라고 다 여론조사에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이유는 이미지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케네디는 먼저 플로리다에 도착을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방송에 나갈 수가 있었고 닉슨은 케네디는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 유세를 하고 그 플로리다에 도착하자마자 TV 토론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지친 표정, 한 사람은 뭐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 그리고 연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 효과, 이미지 효과,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케네디의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닉슨, 이것이 대비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미지에서 사실상 분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토론하면 빠지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속내가 뭘까라고 보신다면? 네, 격세지감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2017년 대선 앞두고 민주당 경선을 할 때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집요하게 TV 토론을 자주 하자고 요구를 했었고 네. 문재인 후보는 또 거절을 했었죠. 근데 이게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 시절에 뭐 김영삼 후보라든지 또 그 전에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쪽하고 TV 토론 같은 거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또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는 또 거부를 했던 것이고 이런 논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보는 게 네.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1대1 토론이 되면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은 확실하거든요. 양쪽 다 상처를 입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얘기 나오다가 정책 얘기를 하다가도 네.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데 대장동은 왜 그러셨어요? 얘기를 물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문제 나오다가
그러면은 고발 사주 전날 뭐 하셨습니까? 카톡 60장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 다 상처를 입을 거라고 봐요. 이 토론이 성사가 되면. 네.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겨도 본전이고 상처를 입을 것이 뻔하니까 일단은 이것을 막은 건데 저는 네.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던졌다고 봅니다. 진짜 하고 싶어서 던진 것이 아니라 네. 저는 두 사람이 붙었을 때는 둘 다 상처를 입을 것은 뻔하다. 저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차 교수님 예. 이 두 사람의 TV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부할 걸 알고 제안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보면 누구의 수 판단이 지금은 맞냐 이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저는 누구의 결이십니까? 판단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 토론을 받아야죠. 왜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야당의 대표잖아요. 네. 지금 근데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누가 도대체 챔피언이고 누가 도전자야? 지금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물론 그 거대 어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수성하는 입장이 민주당이긴 하지만 정권적 차원에서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떠한 토론이라도 무조건 가서 부딪혀야죠. 그래야만 그 의석을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본인이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 나서 지금 2017년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까지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작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보고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주는 친구하고 하고 내하고는 정책 토론하자면서 국회 로텐다홀에 의자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놔두고 만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럼 왜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재명 대표 좀 걸린 게 많잖아. 뭐 지금 사법 리스크 소위 말하는 본인이 여러 개 기소돼 있고 부인도 지금 뭐 예를 있으니까 아마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하면 그거 방안으로 급급할 거야 라는데요. 따지고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공격할 게 많습니까? 아까 김수미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고발 사주에 개입된 의혹 뭐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 못하는 근기어가 있잖아요.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사실 어제 신문 같은 경우도 펼쳐보면요. 예를 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부분이 뭐죠? 최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를 왜 외국으로 보내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매일 신문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도 보면 어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17번째 민생 토론, 전국 돌며 순회 토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 네.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거기에 부분에서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왜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주어진 밥상을 그냥 걷어차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회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쫓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지킬 게 많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예요. 즉 180석을 갖고 있고 아이고 이게 지금 집권 여당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도 그래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과의 모습을 대비해 보시죠. 원희룡 장관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갑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뭔가 당직자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가서 굉장히 뭐랄까요, 나는 대표입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악수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모습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이제 대표가 됐고 그리고 입장이 도전자가 아니고 지킬 게 많고 이런 식의 어떤 이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딱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정면 도전을 했어야 됐는데 이미 그것도 늦었다. 지금은 정면 도전도 할 수 없이 계속 언론의 비판, 아이고 회피하는구나, 아이고 가릴 게 많구나, 아이고 할 말이 없구나 네. 이런 식의 어떤 비판에 헤어나오지 못한 어떤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자, 다음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총선 이슈로 급부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름째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도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의 지지도에는 플러스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이슈로 보시는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뭐 총선 막판이 되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뒤섞이는 장이 되고 또 진영 논리들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마지막에 한 13일 정도가 본격 선거운동 기간인데 뭐 그때까지 그때에도 큰 이슈일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네. 당분간은 이 이슈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때 이미지의 상당한 단점이 친복지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장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피력을 해왔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만 5세 그 입학 연령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교육과 복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이해가 떨어지는 대통령이다라고 네. 하는 비판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이슈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서는 원래 민주당에서 이 정책을 추진을 했었고 진보 진영에서 요구를 해왔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당적인 지지가 형성이 된 것이고 또 워낙에 지지가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 이슈를 가지고 뭔가 좀 더 소위 뻗대볼 만한 이런 것이 된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과 함께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는 분명히 반영이 됐고 이건 마치 4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네. 코로나19에 대한 선방 때문에 총선에서 이겼던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거는 제가 이거 개요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연합뉴스에서 매트릭스에 의뢰를 해가지고 3월 2일, 3일부터 이틀간에 만 18세 이상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의대 정원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게 무선 전화 면접 100%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 95%입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은 변수가 드러난 게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가 36%가 나온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2,000명은 늘려야 된다가 더 높긴 합니다. 48%로 더 높은데 네. 근데 일각에서는 조금 스물스물 정원을 확대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 의견이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좀 어느 정도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의료 대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조금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결정적인 관건은 이제 이거를 절충을 해낼 것이냐. 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절충을 해내서 의료 대란이 종식된다고 했을 때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실패한다고 했을 때는 멈칫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도 비슷한 견해신지 예, 뭐 저도 뭐 궁금한데요.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지금은 일단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공공, 필수, 지역 의료에 상당히 의사들이 부족해서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 약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게 찬성률이 높고 또 하나의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의사 정원 확대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그러니까 전공의를 비롯해서 이제는 뭐 의사들까지 지금 개업이들까지 지금 이제 문을 닫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하나의 투쟁 아니냐 그런 따가운 비판들이 아마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상승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런 이 지금 역대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면요 역대 정권들이 거의 다 굴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거의 굽힘없이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나름대로의 뚝심도 상당히 아마 인정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보도를 보면 어제 지금 각 대학의 의대로부터 지금 의대 이게 정원 일종의 요청을 받았는데 얼마 원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뭐 3,800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면 지금 지금 정부가 제대로 지금 방향을 잡았구나라는 민심은 아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향후 관건은 그거예요.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지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의료계에서 의협이나 뭐 전공의들이나 전임이나 전부 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나름대로 일종의 뭐랄까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서 의료 공백이 조기 종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장기 파업으로 가서 그것이 일반 진짜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정부 위기 관리에 대한 심각한 비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어쨌든 정부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변수로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과연 4월 10일까지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냐. 물론 현재는 현장에서 지금 남아있는 인력이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 이것이 정말 큰 어떤 그런 그 부작용으로 작용할지는 뭐 정확하게 며칠까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져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총선 전까지는 그런 어떤 변수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리고 네. 이 상수는 그대로 더 뭐 지지율이 높진 않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높아진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총선 판세를 가를 관전 포인트 남아있는 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각자 한 분씩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여당은 뭐 지금까지 가장 컸던 부분이고 잠시 소강 상태이긴 한데 결국에 본부장 리스크라고 불렀었죠. 특히 네. 이제 김건희 영부인에 관련된 것이 또 불거지는지 이것이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민주당 쪽은 이제 조국 신당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양쪽이 너무 가까워 보일수록 민주당의 확장성은 막힐 것이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밖에서 표를 벌어오는 게 아니라 집안 재산을 분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윈윈이 되려면 오히려 양쪽 간의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뭐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저는 뭐 이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민주당의 일종의 이 공천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층들 내지는 아니면 중도 무당층들 아까 이야기했던 2030들이 과연 얼마만큼 투표장에 갈 그 의향이 생길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투표율이 실질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이 상대적인 반사의 이익을 여당이 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막말 등 폄하 발언, 뭐 세대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젠더라든지 이런 폄하 발언이 막판 변수라고 봅니다. 노인 폄하 발언 정동영 열린우리당 기억하시죠? 네. 그게 투표일 바로 20일 전이었어요. 또 이부망천이라고 한나라당 계열의 정당에서 한 의원이 한 발언,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발언도 약 한 달 이내에 벌어진 일입니다. 양쪽 다 선거에 사실 큰 어떤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지금부터 사실은 양 당 모두 다 그런 예기치 아니한 막말 변수를 누가 더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한국정치학회가 분석한 결과가 눈에 띄는데요. 21대 총선의 공약 이행률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인데 우리의 선거 문화에 대한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의 토론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